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사회학습 이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화 계획까지 다 이야기를 했지요. 이 강화 계획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조형과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쉐이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심리학 개론 시간에도 다 배운 내용일 거예요. 행동 조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조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최종적인 바람직한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바람직한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부분적 행동들을 연속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다. 역시 강화를 시켜야 이제 학습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연속적으로 몇 단계를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로부터 카드를 개설을 해요. 카드를 만들게 하고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카드 사용 행동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카드를 개설하고 나면 사은품을 제공하잖아요. 카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사은품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카드를 계속 만들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뭔가 베니핏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적립이다, 뭐 쓰는 거에 몇 퍼센트를 적립해드리고, 그리고 몇 회 이상 사용하면 뭐 쿠폰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발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 카드 사용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카드 사용을 촉진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죠? 카드 사용을 촉진시키는 게 최종적으로 마케팅 담당자들이 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놨는데, 이러한 식의 마케팅은 뭐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이러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짜내고 있고. 뭐 여기 또 대표적인 또 예로서 렌탈 마케팅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많은 예전에 비해서 이 렌탈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최근에 보면 요즘은 뭐 다양하게 렌탈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비데나 뭐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있을 텐데 정수기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렌탈 마케팅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공기청정기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도 렌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는 건 비데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고 그 사용해 보고 나서 나중에 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익숙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비데가 참 좋은 거구나.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해주고 그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다. 사실은 코웨이라는 회사가 바로 렌탈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코웨이 2주간 무료 체험 이벤트, 이게 이제 초창기에 렌탈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비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주간 무료 체험 이벤트를 시행하고 나서 결국은 그거를 렌탈, 그래서 월 렌탈료를 얼마씩 내면 뭐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계속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용 기간이 끝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거를 아예 그 사람 소유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지금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저도 또 학교 연구실에 또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월 렌탈료를 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매달 내고, 또 2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그 웅진 코웨이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여성들이 와서 또 그 필터를 교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바로 이제 렌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코웨이뿐만이 아니라 이 렌탈 마케팅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죠. 뭐 가전제품을 만드는 삼성, LG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회사에서 이런 렌탈 마케팅을 지금 실제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조작적 조건화의 한계와 적용이에요. 그 한계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조작적 조건화라는 것은 강화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강화의 제공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이, 소비자가 어떤 구매 행동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강화를 받지 못하면 소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도 소고가 일어나는 조건을 얘기했었죠. 그죠?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 자극만 계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어느 순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고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동 간격이나 변동 비율과 같은 강화 계획을 사용해서 반응 경향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정 간격이나 고정 비율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어떤 내가 구매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나면 보상을 받아요. 강화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면 또 반응 경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한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하게끔 하려면 사실은 변동 간격이나 변동 비율과 같이 언제 이런 강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속적인 구매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강화에 의한 구매라기보다는 제품의 내적 강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제품이 좋으면 그런 강화가 없이도 사실은 그 제품 때문에라도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품 요인을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는 큰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화물을 보상을 준다 그래도 제품의 품질이 안 좋거나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절대 재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조작적 조건화를 이제 그 광고와 마케팅 상황에 적용한 예를 보면,
소비자가 긍정적 결과를 줄 수 있는 특정의 변별 단서. 그러니까 그 강화에 이제 사실은 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특정의 변별 단서에 반응하고 이것이 강화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이 조작적 조건화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비자의 그 반응을 일으키는 제품의 속성 단서가 제품의 속성 단서가 소비자의 눈에 띄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품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제품의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나 이것 때문에 이거 살 거야, 이거 사야 돼 라는 생각, 그 판단, 그런 평가가 소비자들에게서 일어나야 되고 결국 소비자의 눈에 그것을 띄게 해줘야 된다. 제품의 내적 요인이죠. 결국 그게 뭐 변별 단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 제품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제품과는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변별 단서, 뭐 상표가 됐든 로고가 됐든 기업의 심벌, 광고의 로고성 등의 제품 변별 단서, 즉 어떤 제품의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그 상표 아니면 심벌 아니면 광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CM송,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차별화돼서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과 잘 연결되어져서 계속 제시가 되면 그것이 제품 변별 단서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효과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제품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가 쉽게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구입 용이성, 그죠? 광범위한 유통망과 제품 구비, 다양한 제품을 잘 갖춰놔야겠죠. 아무리 내가 우리 집 가까운 근처 매장이 있다 그래도 그 매장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매장은 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쉬운 주문과 결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또 홈쇼핑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손쉬운 주문, 결제 등을 통해서 구매의 용이성, 그죠? 구매의 용이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저도 사실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는 저는 11번가만 이용을 해요. 특별한 제품이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있지 않는 한 전 무조건 아무튼 그 11번가만을 이용하는데 아예 제 카드를 딱 등록시켜 놓고 거기서 결제할 때 제 카드 등록된 카드로 그냥 결제 비밀번호만 치면은 바로바로 결제가 돼요. 그리고 뭐 할부도 굉장히 뭐 3개월, 6개월 뭐 조금 액수가 커지면은 12개월도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아무튼 이 11번가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또 이용하는 거에는 제가 또 SK텔레콤 그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SK텔레콤을 쓰면 또 그것이 이제 연계가 돼 갖고 거기서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뭐 거기서 또 SK텔레콤에서 뭐 그런 또 11번가를 이용할 때 또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양한 강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강화는 또 강력하고 즉각적일수록 효과적이다.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뭐 구매 시에 다 원하는 거고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강화가 주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보상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일수록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지각된 성과,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매 후 부조화를 해소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죠. 구매 후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그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부조화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마일리지 서비스나 빈도 마케팅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 서비스는 이제 바로 그 SK그룹에서 많이 했던 그 OK 캐시백 마케팅, 그게 마일리지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이고 오픈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수의 많은 브랜드들이 그 OK 캐시백 가맹점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여러 군데서 내가 모은 포인트를 또 여러 군데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돈으로 지불하는 것처럼 그 포인트가 돈과 같은 역할을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력한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회사들도 다 마일리지는 갖고 있어요. 뭐 카드사나 뭐 항공사 마일리지 대표적인 거고, 또 모든 그 회사에서 자기네 자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매 마일리지를 계속 줍니다. 근데 그거는 그 회사 제품을 또 살 때에만 그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은 거죠. 하지만 OK 캐시백이라는 그 포인트 마일리지 서비스는 정말 뭐 거의 한 5만 개 이상의 가맹점과 거기 가맹점에는 꽤 많은 그 큰 대규모의 그 대기업의 브랜드들이 다 가맹이 되어 있고, 어디서 모아진 포인트를 또 어디서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빈도 마케팅이라는 것도 자주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마케팅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작적 조건화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은 이제 관찰학습 또는 대리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회학습 이론을 맨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가 바로 벤두라라는 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을 배우면 이 벤두라는 모를 수가 없죠. 심리학 개론책에서도 사회심리학 파트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벤두라가 1965년도에 이 사회학습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뭐 심리학 개론책이든 사회심리학 책이든 좀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좀 참고해서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링. 어떤 모델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이제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관찰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관찰자가 모델의 주된 행동 특징에 주목을 해야겠죠. 어텐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어텐션. 우리가 주의하고 지각 배울 때도 맨 처음으로 어텐션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를 끌어야 되죠. 그래서 이 관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의 행동 특징에 주목을 하고 정보들을
취합을 해요. 그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텐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파지는 뭐예요? 리텐션. 기억 속에 저장하는 걸 파지라 그러죠. 모델의 행동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하나의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 파지 단계입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면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정보들을 기억하고 저장을 시켜 놓죠. 그죠? 그리고 기억에 파지한 인지적 표상 내용을 행동으로 변환합니다. 그게 바로 재생이에요. 리프로덕션, 재생. 우리가 그래서 그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 사실 인출이죠. 기억에서는 인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그런 표상, 인지적 표상 내용을 행동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비자 심리학, 이 광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재생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재생산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파트에서 또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동기화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죠? 재생된 행동이 소비자에게 유용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랬더니 나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외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동기화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재생된 행동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그걸 사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또 사야지라고, 구매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일단 머릿속에 저장을 해둬요. 사실은. 그죠? 저 모델이 저걸 사서 쓰니까 좋다라고 하네? 그럼 나중에 나도 그렇게 기억 속에 넣어놨다가 그때 광고에서 누군가 모델이 그렇게 보고 굉장히 좋다 그랬지. 내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이 돼 있잖아요. 매장 가서 그거를 내가 구매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따라 해보는 거죠. 그게 관찰학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의 이제 기법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현적 모델링이라는 게 있고요. 내재적 모델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방학습, 따라하기를 생각하면 외현적 모델링이라는 건 뭐예요? 소비자가 모델이 하는 행동과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긍정적인 보상을 지각할 때, 그랬더니 저런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저렇게 하는 그 모델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네. 그럼 긍정적 보상으로 지각을 하겠죠. 신제품의 경우 모델을 이용해 사용법이나 구매 방법을 보여주는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면 아마 대다수 광고 중에 특히 빅 모델이 등장하는 경우들, 그죠? 화장품이나 샴푸나 그런 제품들은 주로 유명 여자 배우,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 이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주로 이제 화장품 모델은 여성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새 그 브랜드는 갑자기 바디 브랜드인가요? 그 안마의자 광고 하는데 BTS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BTS들이 그 7명의 그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앉아보고 서로 막 이거 좋다라는 것을 막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이런 외연적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여기서도 이제 외연적 모델링을 이용한 닌텐도 위의 광고예요. 이 게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예전에 나온 게임기죠. 막 그 게임기를 들고 이렇게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뭐가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고 나한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닌텐도 게임기 광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놓은 거죠. 내재적 모델링은 소비자가 특정 상황에서 모델의 행동과 그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모델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특정 상황에서 그 모델의 행동과 그 결과를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TV 광고보다는 라디오 광고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음료수 광고에 병 따는 소리 들려주는 거. 굉장히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죠. 그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병 따게 그 소리를 들려주거나, 아무튼 뭐 라디오 광고는 소리를 듣고 내가 상상을 하게끔 되니까 내 머리를 한 번 더 내부적으로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내재적 모델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링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소비자들의 행동을 말해줌으로써 소비자의 반응을 유발한다. 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부들의 90%가 이 상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그 배철수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1명은 이미 옥션을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옥션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배철수라는 유명 모델이 나와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모델링을 이용한 옥션 광고를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광고에서 사실은 모델링도 다양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봐요. 외연적 모델링도 그렇고 언어적 모델링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언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증거, 즉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해 보니까 좋아요라는 일반 소비자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사실은 CF를 여러 편 찍어가지고 계속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서로 다른 소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일반 소비자는 아니죠. 모델로 등장한 우리가 모를 뿐이지 뭐 광고 대행사의 직원의 이제 가족이라든가 뭐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섭외하기가 좀 편하겠죠. 뭐 그런데 하여튼 일반인이라고 하는 특성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일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끔 한 거죠. 그런 광고가 꽤 많죠. 사실은 그게 언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들은 옛날부터 어른들 따라하기를 되게
많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고요. 뭐 어른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뭐라 그럴까, 따라하기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부들도 그렇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이 모델링의 효과에 사회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모델링 효과의 요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델링 효과의 요인. 이 모델링이라는 사회학습의 효과가 일어나려면 이 세 가지의 특성 요인이 작용을 해야 돼요. 우선 모델의 특성입니다. 모델의 특성. 당연히 모델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모델의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의 매력, 신뢰성, 관찰자와의 유사성에 따라서 효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모델의 매력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제가 여성 연예인들이 화장품 모델로 아주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원래 이쁜데 그 이쁜 모델들이 이 화장품 쓴다 그러면서 막 그 얼굴의 피부를, 정말 매끄러운 피부를 보여주면 나도 저 화장품을 쓰면 저렇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장품을 사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옷 같은 것도, 여성 의류 같은 것도 그 여성 연예인이 입고 나오면 굉장히 이뻐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근데 그건 내가 입었을 때가 중요한 거지, 그 모델이 입었을 때 이쁘다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가 입어서 잘 어울리고 이뻐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델이 입고 나온 옷도 아주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모델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은 특별히 아주 많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제품들에서 이 모델의 매력은 가장 그 모델의 결정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제품들이 있죠. 특히 신뢰할 만한 제품,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제품. 우선 제약 광고 중에서도 정말 제약 광고에서 그 약을 먹고 효과를 본다라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딴 것도 되게 신뢰성의 문제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뭐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뭐 대마초 폈다 그러면 뭐 바로 모델 계약 끊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막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또 그 당연히 신뢰성 잃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모델로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자 활동이든 가수 활동이든 요즘은 아예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학교 폭력과 관련됐다 그러면 뭐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또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도. 하여튼 그런 게 다 신뢰성과 관련된 됩니다. 도덕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신뢰성이라는 것은 특히 전문적인 제품이라면 전문가를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예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90년대 같은 경우는 대우전자가 정말 그 대우전자의 사장이 등장해서 공학 박사였던 그 사장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찍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시청자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 특성으로 중요한 게 관찰자와의 유사성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델을 또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연예인들이 사용하면 다 좋다 그러는데 그거보단 오히려 그건 신뢰가 잘 안 가는데, 나와 비슷한 직업의 사람이라든가 나와 비슷한 주부가 등장한다든가 나와 비슷한 뭐 학생이 등장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나랑 비슷한 그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더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자와의 유사성이라는 부분도 그 모델의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의 매력, 신뢰성, 뭐 관찰자의 유사성에 따라서 분명히 효과는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찰자의 특성 같은 경우는, 뭐 관찰자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자를 얘기하겠죠. 의존성 또는 자기 존중감, 과거 모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긍정적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광고에 등장한 모델 누구누구의 말을 믿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따라서 구매를 했더니 정말 제품이 좋아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효과는 아주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관찰자의 특성입니다. 그 경험, 과거 경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될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누구누구 모델을 보고 정말 그 제품 비싼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샀는데 실패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제 광고에서 나오는 누구 말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방어가 딱 쳐지지요. 그 사람은 이 모델링 효과는 완전히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냐 성공한 경험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내 또 스스로가 어떤 성격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 저런 거 잘 안 믿어. 난 내가 스스로 자기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또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런 경우에는 잘 그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는 사실은 기업에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자의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리가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행동의 결과입니다. 모델 행동의 결과. 모델의 행동을 모방한 후에 정적인 강화를 받았는지의 여부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모델 누구누구를 따라서 그 제품을 구매해 봤더니 정말 나한테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긍정적인 강화를, 보상을 받은 것,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긍정적인 정적인 강화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모델의 행동을 모방하고 났더니 그대로 해서 그 사람 말대로 따라서 샀더니 아주 정적인 강화까지 따라온다면 그건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 강화를 받았는지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습, 여기 이제 모델의 특성에서 특히 전문성 같은 경우에 이 영화 감독 정일성,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김중만이라는 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분도 영화 관련된 분이겠죠. 근데 이 정일성 감독은 뭐 아주 유명한,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모든 영화의 촬영 감독을 거의 맡았던 정일성 감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일성 감독을 이제 예전에 캐논 카메라의 광고 모델에 등용을 사용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모델의 전문성을 이용한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학습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제품의 특성과 편익을, 베니핏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화장품, 의류 광고 같은 이미지 광고. 그게 바로 이제 모델로 하여금 제품의 특성을 또는 그 제품을 이용했더니 이런 베니핏을 내가 얻어요. 좋아요. 라는 것을 자꾸 모델들이 계속 얘기하게끔 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게끔 하는 광고를 계속 내보내면 특히 이런 화장품이나 의류 광고, 그죠? 특히 이런 광고에서는 아주 효과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그래서 사회학습에 적용되는 이 모델링의 효과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모델링은 광고 제작 시에 제품에 적합한 모델 선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품과 그 잘 맞는 모델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광고를 보고 유명한 모델이긴 한데 뜬금없이 저 모델이 저걸 사용한다고? 저게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델이 정말 뭐 잘 놀고 뭐 아주 활발하고 뭐 이런 그 연애 활동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애들 공부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서 모델로 등장했다 그러면 사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문제가 돼요. 지금 서경석이라는 개그맨 출신이 있잖아요. 서경석. 그 친구는 아마 서울대학교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서울대학교인가 연세대학교인가를 나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학습지하고, 무슨 공무원, 시험 합격은 해갖고 막 광고 엄청나게 많이 했죠. 지금도 아마 가끔씩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아주 딱,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모델을 선정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이전에 학습한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 당연히 이런 경우도 이 사회학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이전에 그런 학습되어 있는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학습의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도 맨 뒤에 아마 생각해 볼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행동학습, 연합학습이라는 거죠. 인지학습, 사회학습을 비교하고 각각의 학습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하에서 일반화와 변별을 설명하고 각각의 광고 사례를 또 들어보는 거. 한 번씩 정리를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서 광고 사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연결지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고전적 조건화에서 조작적 조건화에서의 강화의 개념, 그리고 유형.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습에서 모델링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 세 가지 설명했죠. 이건 바로 마지막 파트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 생각해볼 문제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하시는 셈 치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는 이미 개각 기간 날짜도 말씀드렸고요. 대면 시험을 보도록 할 거고, 중간고사는 범위는 제가 한 다음 주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코너에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